지금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오늘의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 혹시 오늘 아침에 그 주식창 열어보시고 약간 롤러코스터 맨 앞자리에 탄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지 않으셨나요? 정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위아래로 흔들렸으니까요. 네, 숫자들이 막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오가면서 요동치고 뉴스 헤드라인은 거의 1분 단위로 쏟아지고 보통 시장 분석이라고 하면 아주 정밀한 기계 부품 딱딱 맞춰보는 것처럼 뭔가 깔끔할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인과관계가 딱딱 떨어지길 기대하시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장은 완전히 다른 생물 같더라고요.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생물이요. 맞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진단하기 매우 까다로운 약간 혼돈의 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지수만 보면 그저 상승장이었나 싶으시겠지만요. 네, 지수는 일단 올랐으니까요. 네, 근데 그 이면에서 자산들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폭이랑 궤적을 보면 엄청나게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번 자료 분석의 미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2026년 3월 17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장중 업데이트 리포트를 중심으로 월가 투자기관들의 자료를 싹 다 모아서 분석해 봤는데요. 네, 꽤 방대한 양이었죠. 맞아요. 수많은 숫자, 유가, 반도체, 그 거대한 ETF, 그리고 중동발 뉴스들까지 겉보기엔 다 따로 노는 것 같은 이 파편들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거대한 연결고리를 오늘 찾아낼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네, 청취자님이 지금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황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저는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곡점이요? 뭔가 흐름이 크게 바뀌는 지점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한 지수의 등락이 아니거든요. 저 멀리 중동의 지정학적 변수랑 미국 기술주를 향한 거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패시브 자본이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와, 지정학과 기술주? 그리고 기계적 자본의 격돌이라. 네. 그래서 표면적인 숫자만 쫓아가다 보면 길을 잃기 십상이죠. 우리는 그 숫자를 움직인 진짜 이유, 그 메커니즘을 읽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글로벌 증시가 오늘 반등에 불씨를 지핀 진짜 출발점은 사실 월스트리트의 마천류나 여의도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완전히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바로 저 멀리 중동의 바다, 호르무즈 해협이었죠. 맞습니다. 이 지정학이 쏘아 올린 공이 시장 전체의 스위치를 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CNBC에서 긴급 뉴스가 하나 떴었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가능성 보도 말이죠. 네, 맞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완전 핵심 통로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막히면 전 세계 기름값이 요동치니까요. 네. 근데 거기가 열릴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공포, 즉 국제 유가가 곤도박질 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정말 소식 하나에 시장이 즉각 반응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상황이 또 한 번 반전되잖아요. 네, 유가가 떨어지나 싶더니 곧바로 다른 뉴스가 나왔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중동 파병을 요청했는데 동맹국들이 이를 거부했다는 후속 뉴스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오늘의 딥다이브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결정이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견해도 표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저희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오직 팩트. 그러니까 이 뉴스가 시장 가격에 어떤 기계적인 반응을 만들어냈는가. 딱 이거 하나거든요. 아주 정확한 접근입니다. 가격은 감정을 배제한 시장의 반응 그 자체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파병 거부 뉴스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죠? 글로벌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WTI 즉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장중 배럴당 95.13달러로 다시 2.62달러나 급반등했습니다. 완전 핑퐁 게임이었어요. 네, 순식간에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올랐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유가의 짧은 롤러코스터가 다른 자산군에 미친 거대한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요? 유가 움직임이 다른 곳으로 번졌다는 건가요? 네,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라도 훅 떨어지는 모습을 딱 보이자마자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위험 선호 심리, 이른바 리스크 온 모드가 즉각적으로 발동을 한 겁니다. 리스크원.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투자를 하겠다는 심리죠. 그걸 보면서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가, 즉 에너지 가격이 비싸다는 건 사실 경제 전반에 거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용이 확 늘어나니까요. 네, 그래서 유가가 급락했다는 건 마치 인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헉헉대면서 산을 노르던 글로벌 경제가 아, 무거운 배낭이요. 네, 그 글로벌 경제가 아주 잠시 바위에 배낭을 내려놓고 숨을 돌리게 된 것과 같다고요. 숨통이 좀 트니까 다시 뛸 힘이 생긴 거죠.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는 순간 시장의 채권 금리도 즉각 반응을 했거든요. 채권 금리도요? 네, 미래의 물가가 안정될 거란 기대감이 막 퍼지면서 10년물 국채 선물이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걸로 본 거죠. 아,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드니까요? 반대로 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는 정유주들은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의 이 거대한 뭉칫돈들은 그 배낭을 벗어던지자마자 어디로 전력 질주해 달려갔을까요? 당연히 기술주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시장의 돈들이 진짜 미국 기술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늘 나스닥과 S&P 500 상승폭 보셨죠? 네, 시원하게 올랐더라고요. 나스닥이 무려 1.22% 상승해서 22,374.18로 마감했고요. S&P 500도 1.01% 상승한 6,699.38을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1% 이상 올랐다는 건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는 뜻이죠. 맞아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AI 관련주, 그리고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해서 사실상 가상화폐 대리 투자초로 불리는 그 MSTR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의 상승폭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기술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이동을 한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발목 잡는 요인이 딱 약해지니까 현재의 실적보다 미래의 그 폭발적인 가치를 끌어와서 평가받는 성장주들, 특히 AI와 반도체 섹터가 가장 강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듭니다. 제가 딴지 좀 걸어볼게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전문가님, 아까 유가가 떨어져서 거시경제 숨통이 트니까 기술주가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분석했죠. 근데 이게 진짜 AI 기업들의 실질적인 기술력이나 실적이 새롭게 증명되어서 오른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제 좀 살겠다 하고 시장 전체 분위기에 편승해서 오르는 약간 안도랠리에 불과한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왜냐면 오늘 리포트를 보면 그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인 마이클 버리가 남긴 경고가 있거든요. 아, 스페이스X 나스닥 편입 관련 경고요? 네, 맞아요. 스페이스X의 나스닥 100 지수 조기 편입이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경고를 했잖아요. 시장이 지금 너무 앞서가면서 스스로 거품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마이클 버리의 경고가 정확히 그 편승 효과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승 효과요? 네, 스페이스X 같은 거대한 기업이 나스닥 100 지수에 성급하게 편입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지수 추종 펀드들이 주식을 사야겠죠? 맞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패시브 펀드, 즉 ETF들은 스페이스X의 실제 기업 가치나 펀더멘털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지수 내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무조건 주식을 사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똑똑하게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묻지마 매수를 해버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해당 주식은 물론이고 지수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덩달아 다 같이 비싸지는 거네요. 네, 훗날 거품이 빠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수 추종 ETF에 돈을 넣은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겠죠. 즉, 지금의 기술주 상승장 내부에서도 맹목적인 기계적 매수와 진짜 가치를 구별하는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얘기네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지금의 자금 이동이 단순한 안도랠리를 넘어선 시장 참여자들의 매우 정교하고 구조적인 베팅의 결과라고 봅니다. 구조적인 베팅이요? 거품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구조적이라고 보시는 구체적인 근거가 혹시 있나요? 네, 오늘 자료에 나타난 아주 기막힌 우연 혹은 결정적인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청취자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리포트에 기록된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 혹시 보셨나요? 금이랑 비트코인이요? 숫자가 어땠길래요? 놀랍게도 둘 다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금 가격이랑 비트코인 가격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라는 건 뭐 시각적으로 신기하긴 한데요. 근데 그게 그냥 우연의 일치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시장의 정교한 베팅을 증명한다는 거죠?
숫자가 같은 건 우연일 수 있지만 그 두 자산이 동시에 같은 가격대까지 올라왔다는 그 성격을 뜯어보면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자산의 성격이요? 네, 금은 아시다시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통적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방어수단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이 숨는 거대한 방패 같은 거죠. 그렇죠. 금은 언제나 최후의 보루 느낌이니까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자 미래에 베팅하는 대체 자산의 성격을 띱니다. 공격의 선봉에서는 날카로운 창과 같죠. 완전 극과 극이네요. 창과 방패. 맞습니다. 이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진 방패와 창이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건 스마트 머니들이 단순히 기술주 가자 하고 안도감에만 취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AI와 기술주라는 미래의 성장을 향해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꽉 쥐고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면서도 공격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아까 그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나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왜곡된 거품 이런 게 터질 것에 대비해서 금이라는 가장 무거운 방패를 동시에 지켜들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 오르는 안도랠리가 아니에요. 리스크 온, 즉 위험 선호와 해칭, 위험 회피 사이에서 엄청나게 치밀하고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자산을 재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이것이 바로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메커니즘이죠.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의 이 거대한 훈풍과 방금 말씀하신 그 복잡한 자금의 계산이 과연 한국 증시에는 어떻게 상륙을 했을까요? 오늘 한국 시장도 그 나비 효과를 진짜 정통으로 맞았잖아요. 네, 오늘 한국 시장 엄청났죠. 코스피가 무려 2.43% 급등을 하면서 5,684.77로 마감했습니다. 5,700선 탈원을 진짜 눈앞에 두고 있죠. 야, 2.43%면 진짜 엄청난 상승이네요. 네, 그 상승의 선봉장에는 단연코 대형 반도체주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삼성전자가 무려 19만 6,200원을 기록했고 특히 SK 하이닉스는 9만 9,500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른바 100만 닉스의 귀환이 임박했다고 엄청 들썩이고 있습니다. 100만 닉스, 정말 상징적인 숫자죠. 여기에 또 불을 지핀 분이 계시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2030년까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데다가 심지어 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상장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어요. 네, 그 발언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이 한국 반도체에 베팅하는 그 속도에 완전히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AI 강세라는 외부적 요인에다가 기업 총수의 공격적인 비전 제시라는 내부적 요인이 결합된 폭발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오늘 한국 증시의 이 화려한 숫자 뒤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거대한 숨은 조력자가 하나 있습니다. 숨은 조력자요? 그게 뭔가요? 오늘 리포트에 언급된 370조 원 규모의 ETF입니다. 아, 저도 기사 뜯어보면서 봤습니다. 이 370조 규모의 ETF 자금이 오늘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무려 58%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절반이 훌쩍 넘는 수치죠.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움직인 돈의 절반 이상이 ETF에서 나온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패시브 자본이 마치 지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게 저 밑에서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거대한 트램폴린 같다고요. 트램폴린이요? 네, 시장에 막 떨어지려고 하면 그 트램폴린이 쑥 흡수했다가 다시 튕겨 올려주는 거죠. 와, 트램폴린.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앞서 마이크 버리의 경고 이야기할 때 그 패시브 펀드의 기계적 매수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막 산다고 하셨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70조 원의 ETF 자금은 시장이 막 공포에 질렸을 때 팔자에 동참하기보다는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코스피 대형주들을 기계적으로 사들입니다. 아,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 버튼이 눌리는 거군요. 네, 떨어질 때마다 매수세가 쫙 유입이 되니까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지수를 위로 튕겨 올려주는 거죠. 트램폴린 역할을 진짜 완벽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지표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어두운 이면요? 트램폴린이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면 지수도 오르고 다 같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 트램폴린 위에서 신나게 뛰어오르는 건 코스피 지수에 편입된 덩치 큰 대형주, 특히 반도체뿐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코스닥 지표의 이면을 한번 뜯어보면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코스닥이요? 오늘 리포트 헤드라인만 보면 코스닥도 1.55% 상승 출발해서 상승 마감한 걸로 표기되어 있던데요.
겉으로는 양대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불타오른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지수 자체는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 해석을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떤 이야기죠? 장 초반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급등 출발을 했지만 장중 내내 극심한 널뛰기를 한 끝에 결국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 지수는 올랐는데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았다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1%대 하락 마감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끝났습니다. 아주 극심한 양극화 흐름이 포착된 거죠. 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코스닥 지수 전체가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실성을 들여다보면 에코프로나 특정 바이오 같은 소수의 시총 상위 종목들만 그 트램폴린의 혜택을 받아서 튀어올랐고 네, 맞습니다. 그 밖으로 밀려난 수많은 중소형 개별 종목들은 오히려 피를 흘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온기가 시장 골고루 퍼진 게 아니라 특정 대형주에만 자금이 쫙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블랙홀 현상이 일어난 거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 내 자금이 고르게 돌지 못하고 극심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는 지수가 오르더라도 시장 전체의 체력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허약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군요. 본 유가 급락, 기술주 랠리, 한국 증시의 거대한 트램폴린과 코스닥의 양극화. 참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네, 정말 다이나믹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널뛰기가 시장이 거대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진짜 메인 이벤트는 따로 있으니까요. 네,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진짜 이유, 바로 내일부터 쏟아질 중앙은행들의 시간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가님,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 시장의 요동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예고편이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이게 본편이 아니라고요? 네, 시장은 이미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나 유가의 단기 하락이라는 재료는 소화를 끝냈습니다. 이제 진짜 메인 디쉬는 거시경제의 돈줄을 꽉 쥐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일입니다. 아, 당장 내일이죠. 3월 18일. 네, 당장 내일 18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가 발표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면 공장에서 물건 나올 때 가격이죠. 맞습니다. 공장문을 나서는 도매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라서 앞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체감할 소비재 인플레이션의 아주 강력한 선행 지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연준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대망의 3월 19일 목요일, 진짜 거대한 이벤트들이 쏟아집니다. 먼저 미 연준, FOMC의 금리 결정이 있죠. 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죠. 시장 예측치는 3.75%로 동결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잠깐 전문가님, 금리가 동결된다면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변화가 없는 건데 시장이 왜 이렇게 극도로 긴장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진짜 중요한 건 금리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연준 위원들이 미래의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보여주는 그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점도표가 왜 시장의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점도표, 영어로 닷플럿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도표는 연준을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이 올해 말 혹은 내년 말에는 미국의 금리가 대략 이 정도에 있을 것 같다 하고 익명으로 점을 딱딱 찍어놓은 표입니다. 아, 위원들 각자의 예상을 점으로 찍는 거군요. 네, 그래서 현재 금리가 3.75%로 묶여 있더라도 이 점들이 일제히 위를 향해 높게 찍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내리긴커녕 더 올리거나 오래 유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빙고! 그렇게 판단하고는 미리 채권 금리를 확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즉 현재의 결정보다 미래의 경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스포일러인 셈이죠. 와, 점 몇 개 전 세계 돈이 춤을 추는 거네요. 거기에다가 같은 날 태평양 건너 일본은행, BOJ의 금리 결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가 무려 0.75% 인상이던데요. 네, 일본도 지금 심상치 않죠. 근데 사실 미국 금리도 아니고 이웃나라 일본 금리가 오르는 게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우리 청취자분들과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가요? 투자했던 돈들이 이제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팔고 다시 일본으로 짐을 싸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퍼져있던 자금이 어느 날 갑자기 설물처럼 쫙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증시에 꽤 충격을 줄 수 있죠. 게다가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엔화 가치도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엔 환율에 엄청난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환율이 요동치겠네요. 네, 엔화가 비싸지면 오늘 0.46% 상승 마감한 일본 니케이 지수 보셨죠? 그 니케이를 이끄는 수출 기업들은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똑 떨어지게 됩니다. 아, 자기들 물건이 비싸지니까 덜 팔리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등을 두고 진짜 피 튀기게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반사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한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자금 이탈의 직격탄을 맞아서 증시 전체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죠. 야,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지금 당장 내 계좌에 반도체 주식이 오늘 막 올랐다고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거나 코스닥 중소형주가 오늘 떨어졌다고 좌절할 타이밍이 전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지금은 절대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우겨일의 파월 회장이 마이크업해서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금리 인상 쪽의 발언을 할지 아니면 일본은행이 엔화의 가치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에 따라 오늘 우리가 탄 그 롤러코스터의 다음 레일이 완전히 새롭게 깔리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목요일 중앙은행들의 결정이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섣부른 확신을 극도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신중해야겠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한 손엔 비트코인을 들고 다른 한 손엔 금을 든 스마트머니들처럼 현재의 수익을 지키면서도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딱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재조정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30초 내로 아주 경쾌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한번 해주시죠. 저 멀리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루머가 쏘아올린 공이 유가의 하락을 가져왔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아주 잠시 내려놓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 남는 체력과 자본을 나스닥의 기술주와 AI로 미친 듯이 밀어넣었습니다. 네, 돈이 몰렸죠. 그리고 이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의 370조 원짜리 거대한 ETF 트램폴린을 만나 코스피 5,700선 탈환이라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이어졌지만 정작 그 트램폴린 밖으로 밀려난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극심한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신 트램폴린 그리고 무거운 배낭 비유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복잡한 패시브 자본의 기계적인 움직임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그 두 단어가 진짜 완벽하게 요약해주네요. 건조한 숫자 뒤에 숨겨진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아주 잘 포착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이 복잡한 리포트들을 전문가님과 또 우리 청취자님들과 함께 파고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런 거대한 기계장치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그림으로 딱 그려지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시너지가 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차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청취자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시장의 이 거대한 널뛰기를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였을 겁니다. 저 멀리 중동의 군사적 결정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동맹국들의 행보 하나, 혹은 마이클 버리가 무심코 던진 경고성 메시지 하나가 당신이 수개월 밤낮에 고민해서 투자한 AI 주식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확 바꿔놓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매일 눈에 불을 켜고 분석해야 할 대상은 단순히 기업이 발표하는 엑셀 실적표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지정학적, 경제적 반수들을 빛의 속도로 계산하며 탐욕과 공포 사이로 오가는 인간들의 심리, 그리고 그 심리를 모방해서 기계적으로 지수를 사들이는 알고리즘 그 자체일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모든 판이 새롭게 짜일 목요일 FOMC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시면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험난한 시장의 롤러코스터에서 오늘의 딥다이브가 당신의 든든한 안전벨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